정의당 서울시당 뉴스레터 시즌2 이슈로 만나는 정재빈의 정치참견. 당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정치참견은 정의당의 핫 이슈, 정의당 대선 후보 경선을 맞이해서 후보 4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특별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정 패널로 함께 하고 있는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남지은입니다. 네, 바로 어제부터 정의당 대선 경선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9월 12일 일요일 오후 2시에 대선 후보 PR 언박싱이 진행됐었습니다. 혹시 다들 보셨을까요? 네, 저도 어제 알람 맞춰놓고 시간 챙겨봤는데요. 너무 다들 재밌고 너무 유쾌하고 너무 진지하게 하셔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봤어요. 네, 다들 정말 준비를 잘 하셨더라고요. 네, 다양한 형식, 여러 가지 소품,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이번 정의당 대선 후보 경선은 바로 정의당 당원들의 투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당원들의 당심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사실 가장 많은 당원이 있는 서울시당 당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느냐, 이게 바로 모든 후보님들의 주된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당 서울시당은 후보님들이 특별히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자기 자신을 PR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정재빈의 정치참견은 사전에 4분의 모든 후보님들의 섭외를 진행을 했고요. 후보님들이 응해주신 순서 그리고 일정에 따라서 이정미 후보, 김윤기 후보, 심상정 후보, 황순식 후보님과 대담을 나눌 예정입니다. 녹화와 편집을 통해서 이후에 서울의 전 당원님들께 메일과 문자 메시지로 일괄 발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후보님들은 매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계십니다. 언론의 인터뷰 요청, 그리고 지역 순회 일정, 그리고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등 참여, 준비 등등으로 정말 바쁘신데요. 오늘 서울시당의 제안에 적극 응해주시고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우리 이정미 후보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재빈의 정치참견 대선 후보 특별편은 총 7개의 코너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코너인데요. 바로 자기소개하기입니다. 사전에 후보님들께 자기소개를 하는 순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형식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10초 자기소개하기입니다. 10초 안에 자신을 서울시당 당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타이머를 미리 준비를 하고 10초의 시간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면 타이머 준비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 정의당이 길러준 대선 후보, 대선 예비후보 이정미입니다. 서울시당 당원들의 마음을 훔치러 이곳에 왔습니다. 끝났어요. 10초가 정말 짧죠. 10초. 네네.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깊은 교훈을 안고 아쉽지만 뒤에 내용이 좀 궁금하네요.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아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이 뒤에 있었을 것 계신 같은데요. 분들은 이제 10초를 준비하시겠군요. 아닙니다. 모든 후보님들은 이게 지금 생방송이 아니고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후보님들도 모르고 계십니다. 꼭 제가 입고 까먹고 이 정보가 그래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10초는 아무래도 너무 짧기 때문에 두 번째 코너로 정의당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들께 후보님을 어필할 수 있는 자랑 시간 드릴 텐데요. 다른 후보에 비해서 내가 더 잘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 장점, 능력 모든 걸 다 어필을 해주시면 됩니다. 2분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제한을 몰랐어. 하지만 되진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뭔가 그것을
생각해봤고 결국은 공감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의 얼굴을 떠올릴 줄 알고 또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을 함께 느낄 줄 아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만 거기에 기반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고 나라를 설계할 때도 그 사람들의 얼굴을 지우고 수치나 통계나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구상을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이 특히 뭐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누구와 대화를 할 때 내 얘기를 충분히 들으려고 하는 태도보다 자신의 어떤 주의나 주장을 일방적으로 마구 한참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사실 저 사람에게 정말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놔도 될까? 저 사람은 나를 정말 이해해 줄까? 이런 생각을 품게 되고 의심을 품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공감적으로 잘 경청할 줄 아는 능력, 그게 제가 가장 뛰어난 저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슬픈 영화 보면 눈물 폭풍. 눈물이 너무 많아서. 예. 맞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안 흘려고 이를 악물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공감 능력.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책 속에 있는 얘기나 어떤 텍스트로 있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그 삶을 직접 떠올릴 수 있고 그거에 맞는 공감 능력을 내가 나머지 후보들에 비해 내가 제일 뛰어나다. 네, 이런 자기 자랑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해주시는 코너였는데 공감 능력, 네, 굉장히 좋은 능력인 것 같고요.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코너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럼요. 네, 세 번째 코너는요. 네, 네네. 바로 후보님의 슬로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대중들한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비전 이 얘기를 이제 하려면 한마디로 이렇게 딱 표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슬로건을 정하시는데 후보님 그리고 캠프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후보님의 출마 의견을 쭉 읽어봤는데요. 슬로건이 그 돌봄 혁명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라고 슬로건을 거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제 이제 PR 언박싱에서 제가 봤을 때 거기 또 새로운 슬로건도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제껴라 믿는다 이정미 이런 슬로건을 거셨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건에 후보님이 담고자 했던 가치, 생각 그리고 또 대통령 후보시기 때문에 국가 비전 이런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 당원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돌봄 혁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좁은 영역 안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제가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과 그리고 국가 비전을 담고 있는 말이라는 걸 다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외로움의 시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들의 7배 이상이 고립생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했고 또 청년들의 경우에는 전체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자살로 인한 사망입니다. 신자유주의 시대 97년 이후부터 대한민국을 다 옥죄어 왔고 전부 다 자신의 삶이 시장에 그냥 이 냉혹한 시장에 다 내던져졌잖아요. 그래서 인간 본연이 갖고 있었던 어떤 관계성이 다 단절된 상태에서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그냥 다 내팽개쳐지는 그런 삶으로 그 삶을 견뎌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 10명 중에 3명이 내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움을 요청할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면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냉정한 냉혹한 시장에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지금의 이 사회를 다시 관계성의 회복으로 가야 된다. 근데 정의당도 사실 우리 당의 강령이 정의로운 복지국가입니다. 근데 이 복지국가의 시스템은
국가가 복지 예산을 가지고 막 수치를 잽니다. 아, 누구에게는 얼마가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어떤 현금이 더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방적으로 내리는 이런 방식의 그 복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 전체 이렇게 다 파편화된 사람들 전체의 삶을 보듬을 수 없다. 이 국가가. 그래서 이제 돌봄 국가로 나가야 된다. 철저한 지방 분권 하에서 광역단체, 기초단체, 읍면동 단위에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공유 공간을 만들고 이 공유 공간 안에서 여성도 아이도 노인도 장애인도 어느 누구가 배제됨이 없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거기에 제 돌봄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우리가 지구에게다가 너무 많은 빚을 졌잖아요. 이 성장 과정에서. 그래서 마구잡이로 갖다 썼던 것을 이제 환경에게도 되돌려주는, 지구에게도 되돌려주는, 그래서 환경 돌봄이라고 하는 것까지. 예를 들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마을마다 동네마다 재생에너지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 태양광을 어디다 설치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해 나가는 그런 마을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봄을 받는 사람들도 촘촘하게 이 돌봄 국가 안에서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돌보는 사람들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하는 사회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 돌봄 국가 체계 안에서 읍면동 단위의 그런 공유 공간에 100만 개의 차명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이분들에게 참여 소득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은 뭔가 우리 사회에서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떼어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돌봄을 하는 사람도 돌봄을 받는 사람도 모든 시민의 권리가 될 수 있는 기존의 복지국가를 뛰어넘는 이런 그 사회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 바뀌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혁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봤고요. 제가 제껴라. 믿는다. 예. 예, 제껴라 믿는다 이정민. 예, 제껴라. 넥스레벨. 예, 기득권 거대 양당의 이 독점 체제가 인간 사회, 대한민국 사회를 너무 많이 망가뜨렸고, 그리고 성장 중심의 이 가짜 정치가 사람들의 삶을 다 지워버렸고, 이러한 양당 기득권 정치 체제와 성장 중심의 체제를 제끼고 정의당이 국민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미래, 그리고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나아가겠다. 그래서 제껴라. 그리고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정미다. 네. 네, 믿어달라. 네. 예.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돌봄 혁명이라는 말씀 쓰셨는지 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민들을 그냥 각자 도생의 삶으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는 그런 나라를 이제 만들겠다. 더 이상 지금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공약으로 이제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뭐 생태 돌봄, 공동체 돌봄, 그리고 노동 돌봄. 예, 네. 이 세 가지 돌봄 체계로 이 돌봄 혁명을 네.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예, 노동 돌봄의 경우에도 예. 지금 거의 700만 명에 가까운 각자 도생의 노동시장이 열렸지 않습니까? 이제 플랫폼 노동.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어떤 일정한 작업 공간 안에 뭐 사용주가 있고 또박또박 임금이 나오는 이러한 어떤 일자리가 앞으로는 그 스마트폰의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는 엄청난 플랫폼 노동시장으로 사람들이 밀려 나오게 될 거고, 또 우리가 자영업자 문제도 이때까지는 이제 상인 문제로만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그분들이 일하는 만큼의 어떤 보상과 대가를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소 하청업체 노동자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렇게 내쳐진 노동도 노동하는 시민의 어떤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돌봄 사회로 가야 된다. 이런 개념까지 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이제 위기의 시대인데 이 네. 위기의 시대를 돌봄의 시대로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위기를 돌봄의 시대로 돌파하겠다. 네. 네.
돌봄 대통령 네, 기대됩니다. 네. 아니 국민들이 네. 아, 저 대통령은 돌봄 대통령이야.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정부와 국가가 너무 차갑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왜 맨날 저기 청와대와 맞아요. 국회에서는 과거 일을 가지고 저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야. 근데 싸우는 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인생을 하고는 책임져 아무 준 관계- 거라는 네. 맞아요. 네. 아무것도 없어. 내 삶하고는 아무 관계가 네,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네. 정말 이제는 정부가 국민들한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네. 그런 대통령이 네. 되겠습니다. 네. 상상만 해도 너무 네. 좋네요. 너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돌봄이라는 용어가 뭔가 봉사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고 그냥 네. 약간 내가 시간이 남으니까 뭐 약간 돈이 남으니까 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평가가 되는데 사실 돌봄은 노동이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이 가치가 대단히 높은데 그 돌봄 대통령을 딱 하니까 뭔가 되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사노동과 막 이런 모든 돌봄의 영역이 되게 공적화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제 이 공약을 너무 잘 이해하셨어요. 제가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아까 이제 저는 돌봄을 받을 어떤 권리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지만 진짜 그렇거든요. 돌봄을 뭐 봉사, 헌신 이런 걸로 생각하고 거의 무급착취에 가까운 맞아요. 이런 맞아요. 상태로 방치해뒀고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육아 네. 혹은 가족 안에 갑자기 불행이 닥쳐서 부모님을 모셔야 되거나 간병하거나 뭐, 예, 뭐 이런 이런 시민들 네. 이분들의 어떤 노동에 공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그 노동 관련 공약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육아의 과정을 우리 사회는 경력 단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무엇보다 가치 있는 어떤 그 일의 과정을 이 사회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죽기 살기로 아이 열심히 키우고 사회에 딱 나왔더니 나의 그 2년, 3년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평균 임금에 준하는 육아휴직 수당을 주고 그리고 그 육아를 했던 기간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경력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래야 아이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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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이를 그렇죠. 페미니즘 때문에 아이를 못 다 정말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네. 예,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 지지율 극복 방안이라고 써 있는데요. 후보님의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정의당이 지금 현재 기득권 양당 체제의 극한 경쟁이 끼어서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선 역시 민주당, 국민의힘 쏠림 현상 속에서 정의당이 설 자리가 없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요. 정의당이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고 그리고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나만의 대선 전략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대선을 결심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숙고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의당을 어떻게 봐야 되나, 이 정의당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결국은 20대 국회 말에 선거제도 개혁과 조국 사태 이 두 과정에서 정의당이 너무나 결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의당이 작은 정당이지만 굉장히 원칙 있고 소신 있고 대한민국 사회를 올바르게 끌어나가기 위해서 정말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그런 정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되게 소중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 정의당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타협하는구나. 이렇게 딱 비춰지는 순간 그 소중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그래서 관심의 영역에서 정의당이 비껴나 버리게 된 더 이상 우리를 이렇게 주목해야 될 어떤 이유가 사라져버린 어떤 그런 상태가 됐고 당원들 내부에서는 저는 굉장히 큰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흔들린 이후에 정의당의 이 상황들이 너무나 오래 지속이 돼 왔는데 우리가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이게 막 잘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갖잖아요. 저는 국민들은 정의당이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앞에 저 민주당이 우리 배신해가지고 선거제도 우리가 진짜 이거 올바른 일이었는데 열심히 했는데 민주당이 배신해서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이만큼 표 얻었지만 그랬으면 원래 의석수를 이만큼 더 받을 수 있었지만 저 비례위성정당 만든 쟤네들 탓이에요. 이런 얘기 해가지고는 마음을 돌려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런 점에서 지난 과거에 대한 철저한 성찰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성찰 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인 모습으로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의당 안에 대표적인 어떤 정치인, 한마디로 누군가들은 뭐 넘사벽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때 어떤 성찰의 징표가 될 수 있지 않나. 그 점에서 이 대선 출마의 어떤 결심의 시작점이 되었고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도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당원들의 자존심도 다시 세우고 지지자들의 마음도 다시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선거를 이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틈이 생기겠죠. 지금 거대 양당 싸우는 거 보면은 국민들이 사실 그 찍을 곳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정의당이 돌아왔다. 정의당이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틈을 제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이정미 후보님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그 신호가 아닐까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 어떻게 성찰하고 있고 또 새롭게 정의당의 길을 가려고 하는지 그거를 우리 후보가 돼서 TV 토론회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비전을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겠다. 이거를 또 전략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건 미리 준비된 질문은 아닙니다. 근데 꼭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후보님, 대통령 후보님한테.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대선이 끝나고 3개월 후에 바로 또 지방선거가 진행이 되는, 사실상 거의 동시에 이 큰 선거가 진행되는 선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2022년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거의 지배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22년 대선도 정말 중요하지만 2022년 지방선거에서 또 정의당의 얼굴, 또 많은 후보들이 이제 공직에 진출하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로 놓여 있을 텐데, 이 지방선거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요거에 대한 우리 후보님의 또 고민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지방선거 돌파를 위해서 정의당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당에 좀 여쭤봤어요. 이번에 지방선거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근데 일단 출마 결심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적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당 안에서 오랫동안 출마를 해오셨던 분들은 이제 당이 너무 국민들한테 외면받고 지쳤다, 이런 느낌들도 많이 갖고 계시고, 새로 이제 진입하시는 그 지방선거에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이런 상황이죠. 그거를 해결하는 일단 1번은 대선에서 국민들의 주목을 다시 받는 겁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거든요. 맞아요. 악플이라도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관심, 냉무 이런 상태를 일단 관심을 끌어들이고 정의당 안에서 지금 뭔 일이 벌어지고 있냐. 그러니까 그냥 정의당 저기는 이번 대선에 뻔하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지 그랬는데, 반전. 뭐가 반전이 일어나고 저기 드라마가 써졌네? 본선에 봤더니 다른 사람이 앉아있네? 그런데 엄청 잘하네? 이런 어떤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정의당 안에 뭔가 지금 변화가 제대로 시작이 되고 있구나. 음. 라고 이제 주목이 되면은 뭐 일단은 악플부터 달리겠죠. 그래도 뭐 선풀이 바로 오지는 않으니까. 그쵸. 근데 악플이 막 달리면 도대체 뭔데 이렇게 악플이 많아? 보다 네. 보니까 네. 왜 잘하는데 이렇게 악플이 네. 지금 선풀이 달리기 시작하고 네. 이러면서 네. 좀 정의당 내에 네.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네. 것이 일단 1번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2번은 광역단체장 선거에 전면적으로 다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 변화에 2탄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서울 뭐 경기 이런 데서 이제 그 또 TV 토론에서 막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풀뿌리 토대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회복시켜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여러 성찰의 지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진보정당답게 이 위기의 시대, 변화하는 시대에 맨 꼭대기에 타고 앉아서 자, 시대가 이렇게 지금 달라지고 있으니까 이 길로 갑시다. 이런 것을 잘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하나라면 두 번째는 그 사람들, 우리를 지지해줘야 되는 사람들 속에 촘촘히 들어가 있지 못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찰의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3인 선거구의 그 지역 선거에는 다수가 맞아. 출마를 해서 거기에서 뿌리부터 다시 뭔가를 챙겨나가는 그런 정의당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제가 돌봄 혁명 국가에 아까 얘기했듯이 읍면동 단위의 공유 공간을 만드는 네. 사업들을 네. 진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풀뿌리 조직과 이 공유 공간이 결합되어서 네. 정말 지역부터 정의당이 강화되는 예.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예.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대선에서 주목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22년 지방선거의 길이 열린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정비가 돼야 된다. 그래야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광역단체장 선거에 우리 후보들이 다 출마를 해서 TV 토론에서 좀 돋보이는 활동을 하고 특히 이게 지역하고 맺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다 내다보고 지금 이 돌봄 혁명 공약을 또 준비하셨다. 네. 꼭 우리 당을 위해서 그렇게 짰다는 게 아니라 네. 하필이면 그게 우리의 지향과 맞춤이다. 네, 찰떡 맞춤으로 궁합이다. 네, 준비하셨다. 네. 이 그 방송은 이제 서울시당 당원님들한테 우리 후보님들을 적극 PR하기 위한 이 기회를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네, 예, 제가 이렇게 양념을 좀 쳐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한테도 다 아실 거죠? 아니 그럼요. 공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저는 우리 당의 네 분의 후보를 다 세상에 예, 가장 훌륭한 후보들이다라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코너입니다. 네, 다섯 번째 코너는요. 바로 서울에 대한 네. 이야기를 이제 하는 시간입니다. 이 방송이 이제 서울시당, 서울시당 유튜브이기 때문에 또 우리 서울시당 당원님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우리 후보님들이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이제 서울은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수도권 과밀화,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 이제 수도권이고, 특히 지금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사실 이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곳도 사실 수도권이거든요. 다른 지역들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고, 특히 서울은 가장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극화 문제, 또 굉장히 극심한 곳이 서울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인천이 그 수도권 매립지 폐쇄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 쓰레기 대란 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또 우리가 지금 정의로운 전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쉽게 얘기하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곳이 또 서울이기도 하고 근데 에너지는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고 지방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다 이제 끌어다 쓰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 전체 비전이 수반이 돼야만 서울의 문제도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서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 후보님의 견해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일단 쓰레기는 네. 2025년 종료가 되면 이제 발생지 처리 원칙으로 가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쓰레기의 절대량을 줄이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소비자들에게만 쓰레기 소비를 줄여라, 뭐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기업을 철저히 규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중, 3중 포장 같은 거 싹 다 없애야 되고 플라스틱 용기를 가지고 와서 그 용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품 판매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기업이 몇 가지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업의 규제, 이걸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하겠다. 이미 이제 몇 개 기업들은 뭐 그 김 트레이 같은 것도 막 없애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곳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좀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 문제의 핵심은 이제 과밀 집중이죠. 맞아요. 거기에서 부동산 문제도 환경 문제도 다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돌봄 국가 시스템은 거의 연방 수준에 가까운 지역 분권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일정한 답이 있습니다. 뭐 물론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해서 뭐 토지 공개념 해야 되고 보유세 높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이제 쓸 수 있지만 사람들이 일단 자꾸 서울로 몰려들고 있는 이거를 맞아요.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맞아요. 왜 오나? 그 원인을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육, 두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저기 서울에 있는 학교를 일단 인서울 해야지 뭐 맞아요. 다음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공공기관부터 대기업까지 좋은, 그러니까 소위 미래가 확실한 일자리들이 서울에 다 집중이 돼 있어서 그 낙타가 들어가기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만큼 어렵다는 그 좁은 일자리를 보고 막 청년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노량진, 고시원 막 이런 데서 몰려가지고 다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한 달에 200만 원, 뭐 250만 원 되는 그런 월급을 받으면서도 죽어라고 서울에서 이제 버텨야 되는 이런 상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일단은 지방 도시에 국공립대학교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대에 지원되는 교육재정과 지방 국공립대 지원되는 교육재정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가 408, 거의 500이면 여기가 100 정도가 돼요. 5대1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역진시켜야죠. 그래서 지방 국공립대에 더 많은 교육재정을 지원을 해가지고 교육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일단 높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방 국공립대의 그 등록금을 현행의 반의 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학생들이 거의 무료로. 네, 뭐 등록금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정도로 지방 국공립대의 질을 완전히 바꿔서 굳이 서울 가지 않아도 일단 내가 살고 있는 곳에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일자리가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굳이 서울 가지 않아도 이 지역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이제 두 가지로 만드는 거죠. 하나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참여소득 방식의 다양한 그 돌봄 일자리들, 이것을 창출해서 일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돌보고 환경을 돌보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에 제가 지금 제안해 놓은 것은 초기에는 생활임금 수준에서부터 나중에 공공기관 임금 수준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이런 일자리들을 쭉 만들어내서 거기에 정착할 수 있게 만들고, 또 하나는 지역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앵커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소위 강주형 일자리와 같은 일자리들을 만들어서 굳이, 그러니까 서울 가면 일단 집값으로 번 돈의 반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거기 가지 않아도 미래가 확실한 뭐 그 초임이 대기업 이런 데보다 뭐 거의 그 기업만큼 공공기관 어떤 일자리보다 뭐 초임은 조금 낮을 수는 있겠지만 그 대신 집값, 교통값 뭐 이런 거가 다 세이브가 되면서도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되는, 네네, 그렇죠.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굳이 몰려가지 않아도 되는 이걸 만들면 환경 문제도 부동산 문제도 다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울은 엄청나게 과밀이 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지방 소멸을 그렇죠. 얘기하고 지방 소멸이죠. 있어요. 근데 예. 지방 소멸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입니다. 의료. 그러니까 농촌 도시에는 일단 젊은이들은 다 떠났어요.
어르신들만 남아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병원에 한번 가려면 시외버스 덜덜 타고 2시간 넘게 가가지고 이제 한번 시내 나오기가 힘드니까 과잉 진료 받아갑니다. 약봉지 막 이만큼씩 가져가요. 그래서 막 약 유통기한 지났는데 쌓아두고 드시고 맞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디가 탁 아파 버리면은 이제 도시 시내로 이제 도시로 나가야 나와셔야죠. 되는 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는 커뮤니티 케어 공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공유 공간의 특징을 살린 커뮤니티 케어 공간을 만들어서 공공 의사 제도를 도입해서 여기에 왕진을 오고 일상적으로 그 노인분들의 건강을 케어할 수 있고, 그리고 지방의 그 저기 뭡니까 공공 의료 시스템을 굉장히 강화해가지고 웬만한 의료 서비스는 그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지방 균형의 굉장히 중요한 또 한 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서울로 쏠리는 지금의 이 구조 자체를 바꿔야만 서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거기에 굉장히 핵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이제 교육, 뭐 일자리, 또 의료 이런 것들이 다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에 서울로 몰려와서 부동산 문제도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국토 균형 발전의 그 입각에서 그런 것들이 서울로 다 몰리지 않게끔 하는 이런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 나왔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이야기, 또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네, 저는 그래서 네, 정의당이 집권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나 를 근원으로 따지고 가보면 결국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짜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결정권자의 36%가 다주택자들이 앉아 있으니까 말은 막 그렇게 했다가 실질적인 정책은 자신의 그 기득권을 절대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꾸 이걸 짜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주변에 있는 인연들, 문고리들, 정의당은 그 문고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국가의 철학과 비전을 정확하게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인사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야말로 진짜 집권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당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무튼 근본적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의당이 꼭 집권을 해야 한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런 기득권에 가로막혀 있었던 온갖 이 제도와 시스템을 제대로 약간 혁명적 수준으로 바꿔낼 수 있는 사람, 또 세력, 이 정의당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의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제 집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바로 같습니다. 이정입니다.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질문은 청년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에게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유튜브 촬영을 준비를 하면서 출마 선언문 뭐 이런 내용들을 다 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아직 초반이라 그런지 청년들에 대한 공약이 두드러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청년이어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이 20대 대통령 선거는 청년들을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정의당의 핵심 전략 중에 하나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이제 후보님이 청년들에게 이런 걸 제안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을 소개해 주세요. 청년들에게 얼마를 주겠다, 청년들에게 저걸 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너무 많이 하세요. 그리고 사실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주죠. 맞아요. 받은 바가 없어요. 받은 바가. 왜 그런가? 청년들이 자기의 권리를 자기가 찾을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게 일단 제일 먼저입니다. 청년들에게 돈을 얼마 주겠다가 아니라 청년들이 그 나라의 운영의 그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정의당 안에서 사기 당대표 시절에 청년정의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던 것도
자꾸 뭐 우리 당이 또 청년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청년들이 이 당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청년정의당이 시작이 된 것처럼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연단을 주고 청년들에게 실제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방맹이를 두둥길 수 있는 방맹이를 주고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주택청을 신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택청을 저는 청년청장에게 맡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심각한 주택 문제를 지금 가장 깊숙이 느끼고 있는 청년들의 관점과 기준에서 지금 50대들 부모님 세대들 중에서 굉장히 이제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분들의 심정을 40, 50대 집 가진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집 없는 청년들이 이 주택 문제를 접근하면 이분들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일치시키자. 왜 피선거권? 독일은 18세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재선하는 국회의원까지 배출했던 그런 나라도 있고 지금 30대 다 최고 통치권자가 되는 시대에 그렇죠. 왜 대한민국은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피선거권 제한을 없애가지고 미국의 버니 샌더스처럼 막 젊은 정치인하고 막 제대로 경쟁하면서 나 이거 뒤처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더 이렇게 되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청년들과 끝없이 경쟁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피선거권 제한을 완전히 없애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일치시키고 두 번째는 정당 가입 연령을 13세에서 14세까지 더 낮추는 그래서 굉장히 그 청소년 시절부터 민주주의와 참여에 대한 스스로의 역량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보장하고 그리고 내각에 청년들을 중심으로 내각 그 청년 정책에 꼭 필요한 내각에는 청년들을 기용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맡겨놓으면 더 잘할걸요? 앉아가지고 2천만 원 줄게, 3천만 원 줄게 이런 얘기보다 훨씬 더 좋은 정책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국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니 주체적으로 이렇게 네. 아니 청년들한테 그런 권한을 주겠다. 네. 예, 권한을 주고 말씀하신 그리고 청년 주택청장. 네. 예, 권한을 줄 때가 네. 됐어요. 지금 네. 그 87세대가 30년 동안 너무 권력의 중심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물이 들어와야 그렇죠. 이 기득권자들도 긴장하고 변화하고 뭐 저는 완전히 뭐 나가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경쟁 상대가 뚜렷이 보일 때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젊은 청년 정치인들과 경쟁을 할 때 이렇게 앞에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뭐 지금 100세 시대인데 같이 열심히 정치하고 경쟁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 예. 대선 후보들 다른 당 대선 후보들 공약 보면 여전히 뭐 어떤 예산을 주겠다 아니면 돈을 못 주니까 대출 규제를 뭐 줄여주겠다. 어쩌라 이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저는 있어요. 돈을 주겠다,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이전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는 하나 꼭 하려고 해요. 그 청년들 부채는 다 탕감시킬 겁니다. 예. 지금 환호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네. 그러니까 이 빚 문제도 너무 심각한데 청년으로서 좀 흡족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약간 우리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정말요. 예. 권한이 내가 해도 없으니까. 저거보다 더 잘하겠다 네. 이런 생각. 예. 근데 이제 약간 이 장유 유서와 이런 것 때문에 억눌려 있었던 이 분노 네. 반드시 선출이 되시면 예. 네. 주택청 아니 이 세대 간의 이 공감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사람들이 요즘 청년들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청년일 때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나한테 뭐라고 했나. 네. 진짜 우리 부모님들은 저한테 너 진짜 빨갱이 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집에 가두고 그렇게 하셨단 네. 말이죠. 이 뭔가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 네. 그 이해를 못 하셨어요. 죽었다 깨도. 네. 근데
마치 지금 세대는 청년 세대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걸 쟤네들 왜 저래? 쯧쯧쯧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시혜적으로 야, 이런 거 우리가 주는데 얼마나 이 정치가 멋이냐. 정말 공감할 수 없고 이해되지 네. 않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 그냥 예. 네. 있는 그대로를 네.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일단 공감부터 해라. 공감부터 해야 진심 공감이 어린. 잘 안 되면 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일단 받아들이고. 또 아, 공감 네, 능력이 네, 네. 뛰어나시니까 네. 큰 장기를 가지고 계셔서 알겠습니다. 후련하대요 이런 이야기. 예. 그 벌써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입니다. 7번째 코너는 그 우리 정의당 대선 후보가 나여야만 한다라는 거를 집중 어필하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누구. 이거는 10초 아니겠죠? 이거는 10초보다 약간 더 복잡한데요. 네.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중 어필은 하셔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름하여 나야나 코너입니다. 네, 대선 후보 나야나 7행시. 네, 대선 후보 나야나 7행시인데요. 시간을 미리 드리고 이렇게 쓰시게 하면은 네. 전혀 순발력이 아니기 때문에 네, 대선 후보 나야나에 이렇게 빈칸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 드시고 네네. 즉석에서 이제 생각을 하셔서 설명을 하시는 건데요. 한 글자당 한 5초 정도 뭐 사실상 생각할 시간이 안 드리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막 떠올리시면서 네네. 순발력도 중요하죠. 저희가 나중에 자막은 다 넣어 드릴 겁니다. 네. 네. 위로가 전혀 안 되는 네, 거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시작할까요? 시작할까요? 대. 네. 대통령 선거에 이기고 싶으십니까? 선. 선풀 이전에 일단 악플부터 왕창 받아보겠습니다. 후. 후보 전략은 이정미입니다. 보. 보십시오. 달라진 반전의 드라마를 이정미가 썼다. 나. 나? 저런 일이? 야. 이야, 정의당이 확 바뀌었구나. 나. 나는 이번에 이제 정의당 이정미를 선택해야겠어. 이 대선 전략으로 나가겠습니다. 와, 너무 깔끔하고. 와, 진짜 완벽했어요. 연기까지. 와, 네. 연출력이 대단하시네. 순발력이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머리가 하얘질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받으면 제가 이걸 받았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이제 하면서 그렇죠. 이걸 준비를 했는데 역시 정의당 대선 후보 정도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 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예, 절대. 전혀 누구에게도 후보님이 일단 입을 담아주셔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사실 한방 먹어봐야지. 네, 맞습니다. 네. 우리는 갑자기 여기 5명이 동지가 된 느낌이. 여기 비밀 공간이에요. 네. 네.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을 텐데요. 아쉽게도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시당 당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당원 여러분, 다른 지역 당부는 이렇게 직접 내려가서 당원 간담회도 하고 한 분 한 분 손잡고 인사드리고 또 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서울시당 당원분들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그동안 너무너무 목말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뵙게 됐고 저는 저 카메라 화면 뒤에 우리 당원님들 마음과 깊이 맞닿아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훔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원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대통령 후보가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정의당이 집권의 길로 갈 수 있구나 확신을 드리는 그런 대통령 후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너무나 외로운 사람들, 시장 바깥에서 절망하는 사람들 따뜻하게 보듬는 돌봄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진보 집권의 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가슴이 따뜻해지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준비한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이 이정미 후보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었나요? 네. 네. 네, 앞으로 총 4차례 방송 토론회가 남아있고 정의당 중앙당에서도 유튜브 영상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회들이 있으니 남은 영상들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재민의 정치 참견, 대선 후보편, 다른 후보님들의 방송 계속 진행이 될 거니까요. 꼭 시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함께한 청년정의당 서울시당의 남지은이었습니다. 네. 자랑스런 정의당의 대선 주자, 바로 당원 여러분들의 손으로 선택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재민의 정치참견 대선 후보편,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저는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후보님 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아차차. 네. 네. 서울시당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